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회사가 철거하려던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했다. 그는 카운터 뒤에서 흐느끼는 종업원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 너머로 들려온 비밀은 그의 마음을 영원히 무너뜨려 놓았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통창 너머로 한태준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하게 불을 밝힌 조감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들, 공중정원,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성이 청동으로 새겨질 분수광장. 해오름 프로젝트는 그의 평생 커리어에서 가장 야심찬 사업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조감도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일부러 어긋나게 놔둔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얼룩 같은 작은 판자 모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건 뭡니까?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비서실장은 대답하기 전에 헛기침을 했다. 그게 매각을 거부한 유일한 가게입니다. 회장님, 다른 구역은 전부 서명했는데 그곳 하나만 남았습니다. 2배를 제안해봐요. 이미 3배나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비서실장은 말을 흐렸다. 그 돈으로는 절대 안 판다고 합니다. 태준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들이 늘 품이 있다고 오해하곤 하는 그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였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런 말을 들어왔다. 누구나 처음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다들 서명하게 마련이었다. 가게 이름이 뭡니까? 복희네 밥집이라고. 그냥 흔한 골목길 식당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수십 년째 장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골목길 식당이라. 태준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그 말을 읊조렸다. 겨우 그 낡아 빠진 식당 하나 때문에 수천억짜리 공사를 멈추겠다는 건가?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서류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결재만 떨어지면 됩니다.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밤이 깊어가며 수많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호기심이었다.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쥐고 떠날 수 있는데도 겨우 식탁 몇 개와 의자 몇 개에 왜 저토록 매달리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다. 결제하기 전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일 바로 공식 방문 일정을 잡을까요? 아니, 공식 방문은 안 돼. 태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니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었다. 정장을 빼입고 변호사들을 대동해 가봤자 그들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난 진짜 날 것의 진실을 보고 싶어. 그날 밤 한태준은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수입차 한 대 값은 좋게 나가는 명품 시계를 서랍에 넣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평범한 점퍼를 걸쳤다. 그리고 기사도 수행원도 이름표도 없이 여느 말단 직원처럼 비상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길거리에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철거 예정 지구인 그 골목길을 향해 몇 블록을 걸어갔다. 깨진 보도블록과 깜빡이는 가로등이 늘어선 허름한 골목길은 그동안 고급 세단의 차창 너머로만 스치듯 보아왔던 낯선 풍경이었다. 문을 닫은 상가 셔터들과 임대 문의가 붙은 스티커들 사이 골목 끝자락 모퉁이에서 따스한 불빛이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 보도를 비추고 있었다. 가게 문 위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복희네 밥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 위에서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를 맞이한 것은 훈훈한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 푹 끓인 찌개 향기였다. 서로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와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낡은 벽돌벽에는 빛바랜 옛날 사진들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그려진 냅킨들이 붙어 있었고 조금씩 늦게 가는 벽시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구석진 선반 위엔 하나겐 선비엔 옌실한 선, 옌선 사진 옆으로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태준은 문턱에 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최고급 호텔에서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시켜 억지로 만들어내던 그 아늑함이 이 허름한 밥집에서는 벽 자체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들어와요. 들어와. 추운데 문 앞에 서 있으면 온기 빠져나가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한 젊은 여성 종업원이 쟁반을 한 팔로 아슬아슬하게 받쳐든 채 바쁜 걸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편한데 앉으세요. 저기 안쪽 자리 말고는 다 비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태주는 대답했고 그 혼자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무겁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금방 메뉴판 가져다 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은 국밥이 최고예요.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우리 집 국밥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태주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안을 잘 볼 수 있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 젊은 여성이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걷는다기보다 거의 날아다니는 듯했다. 한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나르며 의자를 편하게 당겨주고 아이 엄마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채는 아기를 품에 안아 달래주기도 했다. 그녀는 펜도 쓰지 않고 손님들의 주문을 전부 외웠고 단골 손님들의 실없는 농담에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었다. 연희야, 오늘도 나한테 돈 받는 거 깜빡했지? 한 할아버지가 테이블 너머로 외쳤다. 깜빡하긴요, 어르신. 연희는 윙크를 해보였다.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이에요. 저 파산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고 태주는 웃지 못했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태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기요. 연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꾹꾹 눌러 담은 공깃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딱 보니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아서요. 저 아직 주문 안 했는데요. 안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성껏 만든 따뜻한 밥 한 끼 못 드신 얼굴 같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녀는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잠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편하게 드세요. 여기선 아무도 눈치 안 주니까요. 그리고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태준은 눈앞에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그는 한 접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지배인이 마치 기도문을 읊듯 식재료의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해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편하게 드세요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누군가 대가 없이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던 어린 소년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갑작스러운 기억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테이블은 하나둘 비어갔고 마지막 남은 손님들은 악수가 아닌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마침내 문에 달린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리고 골목 전체가 고요해졌을 때도 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희가 있는 카운터 뒤편에서 고요를 깨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골들을 향한 웃음소리도 농담소리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애써 삼키는 서러운 흐느낌이었다. 태주는 숨을 죽였다. 아가, 울지 마라.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행주의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온 나이 지긋한 요리사 덕배 아저씨였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우리가 언제는 방법이 없어서 못 버텼니? 이번엔 안 돼요, 덕배 아저씨. 연희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나왔대요. 나왔다니? 뭐가 말이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종이가 사각거리며 펼쳐지는 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려왔다. 철거 명령서요. 최종 통보예요. 연희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달 말까지 비워줘야 한대요. 그 뒤엔 굴착기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네가 선임했다는 그 변호사도 포기했어요.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대요. 상대가 너무 거대하다고. 연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저씨.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배후에는 늘 똑같은 이름이 버티고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더냐? 태성그룹이요. 구석에 있던 한태주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태성그룹은 그의 소유였다. 해오름 프로젝트를 전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이자 수십 개의 자회사와 대리인 뒤에 숨겨진 그의 이름 석자가 바로 이 불쌍한 여성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늘 밤 따뜻한 밥을 대접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엄마가 여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연희는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가게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남은 엄마의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덕배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죄를 지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 아가야, 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민우한테는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녀의 질문은 애절한 신음과도 같았다. 겨우 그 어린아이에게 집도 일터도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해요? 엄마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덕배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누구라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태주는 그녀가 카운터 뒤 간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녀는 이 허름한 골목길엔 발 한 번 들여놓은 적 없는 남자가 35층 펜트하우스에서 결제한 서류 한 장 때문에 울고 있었다. 이제 단 하나의 최종 결제, 바로 자신의 서명만을 남겨둔 서류였다. 태주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식탁 위에 원래 음식값의 10배는 좋게 넘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그가 나가기 직전 연희의 가냘픈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촛불 앞에 영정사진을 향해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 엄마.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언젠가 그 사람이 꼭 돌아올 거라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엄마가 도와줬던 그 소년이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그녀는 자조 섞인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엄마, 이제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문이 닫히고 한태주는 차가운 보도 위에 홀로 섰다. 모자를 눈앞까지 푹 눌러쓴 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문 하나가 깊숙이 밝혔다. 그 소년이라니? 한태주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외부의 추위도 세상의 소음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하고 드넓은 침실에서 그는 뒤척이고 또 뒤척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소년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 질문이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한층 더 기묘한 무언가가 살아났다. 맛이었다. 그 허름한 식당에서 먹었던 그 소박한 국밥의 맛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끈질기게 그의 기억을 흔들었다. 분명 처음 먹어본 맛이 아니었다.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과거를 파헤쳐 보아도 언제 어디서 그 맛을 보았는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촛불을 바라보며 흐느끼던 연희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도와줬던 그 소년이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어느 날 오후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시 한번 그 낡은 모자와 평범한 점퍼를 걸치고 철거 예정 지구 골목으로 향했다. 스스로에게는 가게의 철거 현황을 확인하러 가는 현장 점검일 뿐이라고, 투자 가치를 확인하려는 자산가의 비즈니스 행보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맛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속 의문 때문이기도 했다. 도준이 순옥이네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딸랑이 종이 다시금 울렸다. 그 시간대에는 손님이 있는 테이블이 거의 없었다. 안으로 스며드는 빛은 평소와 다르게 한층 더 부드럽고 가라앉아 있었고 공간 전체가 마치 휴식 중인 심장처럼 차분하게 숨을 쉬는 듯했다. 주방에 나이든 주방장이 그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챘다. 이것 봐라. 외톨이가 다시 왔구만. 김씨 아저씨가 지친 미소를 지으며 주방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냥. 도주는 적당한 단어를 고르려 애썼다. 이 국밥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자네도 우리 식구구만. 노인은 걸걸한 웃음소리를 냈다. 어서 앉아.
내가 직접 뜨끈하게 데워다 줄 테니. 도주는 지난번과 똑같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나오자 그는 한 수저 뜨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마침내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눈을 감자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바로 이 맛이었다. 일생 동안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맛. 그 순간 예고도 없이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을 세차게 헤집고 들어왔다. 훨씬 더 젊고 깡마르고 때가 꼬재죄한 채 갈 곳이 없어 한강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배가 고파 사시나무 떨듯 떨며 뭐라도 훔쳐먹을 생각으로 동네 구석에 허름한 밥집으로 들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쫓아내는 대신 빈 테이블에 앉히고는 따뜻한 밥을 가득 담은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도준이 그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편하게 먹으렴. 얘야, 여기선 아무도 눈치 안 주니까. 도준은 번쩍 눈을 떴다. 숟가락을 쥔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첫날 밤 지은이가 그 말에 담긴 의미도 모른 채 도준에게 건넸던 말과 완전히 똑같았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었다. 마치 시간이 뒤틀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것처럼. 괜찮은가? 카운터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던 김씨 아저씨가 물었다. 안색이 아주 하얗게 질렸는데 이 국밥 레시피 말입니다.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의 레시피인가요? 순옥 여사님 거지. 노인은 마치 성스러운 이름을 부르듯 경건하게 말했다. 누구 거겠어? 이 가게 이름이 왜 순옥이네겠나?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말이야. 김씨 아저씨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도준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한 노인네들이 흔히 그러듯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떠나신 지는 좀 되었네만 내가 한 가지 말해주지. 어떤 사람은 죽으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법이라네. 순옥 여사님이 바로 그랬어. 그분은 저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한 그릇 한 그릇마다 여전히 살아 숨 쉬고 계신다네.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국밥 맛이 왜 이런지 아나? 노인은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순옥 여사님은 돈을 벌려고 이 국밥을 끓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끓이셨기 때문이라네. 여기는 돈이 있는 사람이든 한 푼도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드나들던 곳이었어. 특히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 받지 않으셨지. 그저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자리에 앉힌 뒤 늘 똑같은 말씀을 건네셨어. 천천히 편하게 먹으렴. 여기선 아무도 눈치 안 주니까. 도준이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씨 아저씨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요. 도준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다. 노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계속했다. 순옥 여사님은 늘 확고한 신념이 있으셨지. 밥 한 그릇 준다고 굶주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파질 테니까 말이야. 그분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가르쳐주는 것이라 하셨네. 그래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단순히 밥만 먹여보내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국밥 끓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테고 나아가 다른 이에게 밥을 대접할 수도 있게 될 테니까.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지. 바로 그때 지은이가 그릇 더미를 가득 들고 안쪽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고 잠을 설쳐가며 고되게 일한 흔적인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도준을 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이 국밥 맛을 보면 다시 오게 될 거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도준은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맹렬한 폭풍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 보았다. 지은은 들고 있던 그릇들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초상화 옆에서 촛불이 타오르는 구석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바라보는 사람마저 아릴 정도의 애틋한 손길로 액자의 모서리를 가만히 매만졌다. 그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주무셨어요, 엄마.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도주는 가슴속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 젊은 처지는 다른 사람의 못다 이룬 꿈을 홀로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당 전체를 묵묵히 지탱해내고 있었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도준 같은 낯선 이들에게까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저 애 참 대단하지 않나? 도준의 시선을 따라가던 김씨 아저씨가 말했다. 제 엄마보다도 심지가 굳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지만 참 대단한 일이지. 왜 가게를 팔지 않습니까? 도준이 물었다. 생각보다 너무 직설적이고 차가운 질문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누군가 돈을 아주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차라리 그걸 받고 편안하게 살 생각은 안 해봤답니까? 김씨 아저씨는 그의 속내를 떠보듯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았다. 노인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네, 젊은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순옥 여사님이 아이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내셨거든. 다 죽어가는 손으로 딸내미의 손을 꼭 쥐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게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어. 단지 그리움 때문에요? 도준이 물었다. 아니라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희망 때문이었어. 순옥 여사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 도준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구를 기다리셨는데요? 어느 한 청년이었지. 김씨 아저씨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전,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상처투성이 아이들 중 하나가 이곳에 흘러들어왔네.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단 한 군데도 없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녀석이었지. 여사님은 늘 그랬듯이 그 가련한 녀석을 거두어 주셨어. 밥을 먹이고 요리를 가르치고 제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지. 그런데 그 아이만큼은 유독 더 마음을 쓰셨어. 그 녀석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셨던 모양이야.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어서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녀석이라고 늘 말씀하셨지. 도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사님에게는 평생 동안 동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아둔 쌈짓돈이 있었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두 눈에는 경외감과 애잔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은 그 전 재산을 마지막 일 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서 그 청년에게 쥐어주셨네. 그리고는 말씀하셨지. 가서 내 이름으로 작은 포장마차라도 차리려무나 내가 가르쳐준 국밥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하거라. 그 녀석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평생의 저축과 비법 레시피, 이 두 가지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 거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도준의 입에서 신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딱 한 가지만 바라셨지. 김씨 아저씨가 검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언젠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거든. 그저 안부 인사라도 전화로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하셨네.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만히 앉아 쉬어가기라도 하라고 말이야. 그분이 바란 건 그게 전부였어. 무거운 침묵이 테이블 위로 짓눌러 왔다. 식당 바깥으로는 버스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그 진동에 유리창이 잘게 흔들렸다. 그래서 돌아왔나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주는 물었다. 그 대답은 그의 폐부를 뜨겁게 태워버릴 것 같았다. 아니, 전혀. 노인은 쓸쓸히 눈길을 내렸다.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식조차 없었지. 여사님은 평생을 그 녀석만 기다리며 사셨는데 말이야.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 울릴 때마다 혹시나 그 녀석일까 싶어 매번 설레는 얼굴로 고개를 드시곤 하셨지. 여사님은 결코 서운해하지 않으셨어. 워낙 크게 성공해서 바삐 사느라 그렇겠지. 그 착한 아이가 나를 잊었을 리가 없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지은이에게 절대 가게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신 거라네.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젊은이? 도주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좌우로 흔들렸다. 그 녀석이 마침내 돌아오는 날에 김씨 아저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자신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지. 언제나처럼 문을 활짝 열어두고 환하게 불을 켠 채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곁으로 다가온 지은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받아 이어갔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 청년이 언젠가 돌아와 우릴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초상화와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엄마가 그렇게 믿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 인간이 누구든 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릴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엄마가 준 소중한 미천으로 떼돈을 벌었으면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단물만 쏙 빼먹고 떠나서는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니까요. 도주는 눈앞에 빈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작은 포장마차, 비법 레시피, 한강다리, 밑에서 이슬을 피하며 노숙하던 아이에게 건넨 한 여인의 평생 모은 쌈짓돈. 그 돈을 발판 삼아 작은 리어카를 몰던 아이는 어엿한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을 체인점으로 키웠으며 급기야는 빌딩과 호텔들이 즐비한 거대한 부동산 개발 그룹을 일구어냈다. 그 건물의 번쩍이는 청동 현판에는 그의 성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신의 비루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스스로 새로 지어붙인 한도준이라는 가짜 이름과 함께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반 위의 초상화를 비로소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환하게 번지던 커다란 미소와 한없이 따뜻했던 눈매, 비가 세차게 내리치던 어느 날 밤 굶주린 어린 좀도둑을 기꺼이 안으로 들여 빈자리에 앉히고 편하게 밥을 먹으라며 다독여 주었던 앞치마를 두른 여인. 이제야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순옥 여사였다. 자신이 한낱 먼지 같던 시절 자신을 진정으로 구해주었던 유일한 구원자였다. 어느새 머릿속에서 이름조차 지워버렸던 여인, 마음속에서 얼굴조차 지워버린 채 그녀가 베푼 무한한 자비를 그저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만 삼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여인, 그리고 바로 자신이 그토록 돌아오지 않던 청년이었다. 지은이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 깊이 원망하고 있던 배은망덕한 인간이 바로 자신이었다. 또한 불과 며칠 뒤면 순옥 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려온 이 단 하나의 소중한 안식처를 무자비하게 허물어뜨릴 굴착기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다. 어디 아프신가요? 도준이 돌연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몸을 아주 심하게 떠시는데요. 가봐야 합니다. 도준은 제대로 세어보지도 않은 지폐 몇 장을 허둥지둥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가까스로 말을 뱉었다. 그는 수십 년 전 그날처럼 이번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황급히 길거리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심한 굶주림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한도준은 더 이상 화려한 초고층 빌딩 위에서 도시의 모든 불빛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듯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며칠 동안 그는 그 어떤 업무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결제 서명을 해댔고 회의 중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사무실에 설치된 여명 프로젝트 재개발 모형도를 바라볼 때면 오직 그 한 구석에 생뚱맞게 남아있는 작은 종이 모형만이 마치 깊게 파인 심장의 상처처럼 욱신거리며 맥박치는 것처럼 보였다. 마음을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도준은 비서를 호출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기묘한 지시를 내렸다. 그 순옥인의 식당에 관한 자료를 모조리 조사해와. 전부 다 말이야. 남은 가족관계, 채무상태, 등기부등본까지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철거 일정을 더 앞당기기 위함이십니까? 회장님, 묻지 말고 일단 다 가져와. 도준이 단호히 대답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두툼한 서류 봉투는 이튿날 새벽녘에 도달했다. 도준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서류철 속에서 찾아낸 사실들은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일말의 안도감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지은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전적으로 돌보아야 할 어린 남동생 한 명이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여린 아이의 삶 전체가 오롯이 지은의 어깨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처지. 어린 남동생을 등에 업고 빚더미와 세상 모두가 삼켜버리려 안달인 작은 밥집 하나를 겨우 지키고 있는 젊은 여자아이. 하지만 그 서류 속에는 민우의 속을 뒤집어 놓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결국 집까지 빼앗아 가버린 그 빚은 평범한 은행의 채권이 아니었다. 백송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그럴듯하고 무해해 보이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백송캐피탈은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계열사였다. 바로 그의 회사이자 두 번이나 그의 손을 거쳐간 곳이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밥집을 허물어버리려던 바로 그 회사가 그들의 지붕마저 빼앗아버린 빚의 주인인 셈이었다. 희수는 한 집게에 두 날에 완전히 짓눌리고 있었고 그 집게 안쪽에는 민우가 지어낸 가짜 성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회의실에서 그와 대면했다. 태준아, 13번 길에 있는 그 밥집 건은 일단 보류하자. 민우는 최대한 실무적인 결정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의 동업자이자 그룹의 모든 재물을 냉철하게 쥐고 흔드는 서태준은 동요하는 기색 없이 마시던 커피에서 눈을 떼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보류? 태준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우야, 그 부지가 마지막 조각이야. 거기가 없으면 주상복합도, 광장도, 개발 프로젝트 전체가 어그러져. 투자자들도 대기 중이고 일정도 잡혀 있어. 고작 가게 하나 때문에 전례를 남길 수는 없잖아. 태준은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옮기듯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한 가족한테 양보하면 내일은 다른 모든 집이 들고 일어날 거야. 동네 사람들 전체가 우리 약점을 잡으려 들겠지.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태준은 일부러 뜸을 들였다. 갑자기 웬 동정심이야, 파트너. 감정은 사치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누릴 여유가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늘 말하던 사람이 너잖아. 민우는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왔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몹시 흉물스럽게 느껴졌다. 기한은 여전히 이번 달 말까지야. 태준이 다시 서류로 눈길을 돌리며 덧붙였다. 달이 바뀌면 바로 철거 장비 들어간다. 개인적인 감정 섞지 마. 언제는 감정 섞은 적 있었나? 그냥 땅일 뿐이야. 그냥 땅일 뿐이라니. 민우는 자신 역시 아무런 미련 없이 목소리 한번 떨지 않고 똑같은 말을 수없이 내뱉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의 결제사인 하나로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곳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딸랑이는 종소리가 울렸다. 구수한 밥 냄새가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주방 옆 구석에 평소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테이블들과 조금 떨어진 작은 간이식 테이블에서 한 어린아이가 혀를 쏙 내민 채 무언가에 엄청나게 몰두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 옆에는 우유 한 잔과 알록달록한 낙서로 가득한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고개를 들며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저씨가 늘 혼자 오시는 그 손님이구나. 민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래, 맞아. 너는 누구니? 준우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다. 선영이 엄마 아들이요. 지금은 엄마가 여기에 없지만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이에요. 지수 누나가 그랬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는 평생 엄마의 자식이라고요. 이 가게의 산증인이자 가장 오랫동안 주방을 지켜온 주방장 아저씨가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준우야, 손님 귀찮게 해드리지 마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다. 무슨 그림을 그리니? 우리 식당이요. 준우는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그를 향해 돌려 보여주었다. 이것 보세요.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항상 웃고 계셔서 맨날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려요. 누나가 그러는데 제가 계속 엄마를 그리면 엄마가 완전히 가버리시는 게 아니래요. 민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여인의 어설프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다. 참 멋진 그림이네. 민우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저씨, 진짜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아이가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언젠가 마법 같은 아저씨가 찾아올 거래요. 마법 같은 아저씨? 네. 준우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가난하고 기댈 곳 없던 어떤 형을 도와줬었대요. 그 형이 어른이 돼서 엄청 부자고 힘센 사람이 됐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형이 언젠가 우릴 도와주러 꼭 돌아올 거라고요. 착한 사람은 꼭 은혜를 갚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전 매일 기다려요. 하루 종일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민우는 발밑의 땅이 쩍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는 동화 속 그 마법 같은 아저씨가 바로 제 눈앞에 평범한 옷을 입고 앉아 아무 말도 못한 채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어쩌면 민우는 목이 메어 간신히 중얼거렸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겠구나. 바로 그때 지수가 온몸의 피로를 숨긴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물기를 닦으며 나타났다. 우리 가게 꼬마 사장님이랑 통성명하셨나 봐요. 지수가 동생의 머리를 다정하게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준우야, 숙제마저 해야지. 나중에 안 한다고 떼쓰지 말고. 거의 다 했어, 누나. 지수는 잠시 동안 민우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지난번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친근함만 느껴지는 눈빛이 아니었다. 지수가 팔짱을 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에 오셨을 때 음식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가셨더라고요. 거스름 돈도 안 받으시고 급하게 나가버리시고요. 잘 몰랐습니다. 민우는 거짓말을 했다. 팁을 주신 걸 가지고 뭐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민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동네에선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거든요. 게다가 늘 혼자 오셔서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마치 이곳을 전부 가슴에 새겨두려는 것처럼 뚫어지게 구석구석을 살피시잖아요. 지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진짜 정체가 뭐예요?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쳐서 그녀에게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찰나의 순간 동안 진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무릎을 꿇어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비겁한 두려움이 용기를 압도했다. 그저 맨날 혼자 밥 먹는 게 지겨웠던 사람입니다. 민우가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그리고 이곳이 제가 유일하게 외롭지 않다고 느꼈던 곳이라서요. 그 대답이 지수의 경계심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눈빛을 조금 부드럽게 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아저씨 자리는 항상 비워둘 테니까요. 지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가게가 계속 남아있는 하는 말이죠. 거의 농담처럼 던진 그 마지막 한마디에는 뼈아픈 현실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다. 민우가 무어라 대답하려던 찰나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석 테이블에서 거친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났다. 준우가 그림 그리기를 멈춘 채 몸을 웅크린 채 한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쌕쌕거리는 위태로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우야. 지수가 잽싸게 홀을 가로질러 달려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봐, 준우야. 천천히 누나 따라서 숨 쉬는 거야. 누나한테 가르쳐줬던 것처럼 말이야. 기억나지?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주방장 아저씨는 허둥지둥 물 한 컵을 들고 달려왔다. 민우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을 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평생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자신이 무력하고 쓸모없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다행히 준우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천식 기운 같은 쌕쌕거림이 멈추자 지친 아이는 지수의 가슴에 힘없이 기댔다. 이제 괜찮아. 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동생을 품에 안고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다. 괜찮아, 우리 준우. 누나가 옆에 있잖아. 아, 아이는 좀 괜찮은 겁니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동생의 어깨 너머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번만큼은 애써 미소로 상황을 얼버무리려 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준우는 습기 없고 먼지도 없는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있어야 한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냘팠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지키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제 눈길이 닿는 곳에 둘 수 있고 엄마가 쓰던 깨끗한 주방의 온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품 안의 동생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만약 우리가 길거리로 쫓겨나면 준우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날 오후 한민우는 차가운 길가로 나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벽에 기대며 버텼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철거 문제나 빚쟁이들의 독촉건이 아니었다. 매일 문 앞을 바라보며 자신을 기다리는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손꼽아 기다리던 동화 속 마법의 아저씨가 이번 달 말에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무참히 허물어버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고층 빌딩의 번듯한 통유리 사무실 안에서 서태준은 이미 강제 집행 및 철거 허가 서류의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그날 새벽 한민우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믿었. 그는 동의 트기도 전에 자신의 개인 자산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 지순의 가족이 백송캐피탈에 진 채무가 있을 겁니다. 오늘자로 전부 없던 일로 처리하세요. 상환 완료든 면제든 깔끔하게 청산해 주십시오. 누구 명의로 상환 처리할까요, 상무님? 아무 이름도 남기지 마세요. 민우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통지서만 그들에게 발송되도록 조치해 주세요. 절대로 제 이름이나 출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의 가슴 속에 낯선 감정이 요동쳤다. 안도감과 비슷한 무언가였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의에서 비롯된 비겁함 역시 결국 비겁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지시 뒤로 꽁꽁 숨은 채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 위치한 선영인의 식당에는 쓸쓸한 이별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어느덧 약속된 달의 마지막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지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1인짐 싸기를 시작했다. 식탁보를 차곡차곡 접고 유리컵들을 신문지에 정성스레 싸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면서 마치 식당에 사죄하는 듯한 마음으로 손을 움직였다. 결코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닥쳐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녀만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누나, 이것도 챙겨야 해? 준우가 항상 조금씩 늦게 가던 벽시계를 품에 안은 채 물었다. 당연하지. 준우야, 그건 가장 먼저 챙겨야 해. 지수가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엄마 유품이잖아. 이 가게를 한결같이 지키며 선영 씨의 곁에서 수십 년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함께 치대왔던 주방장 아저씨가 해진 노끈으로 묶인 낡은 상자 하나를 주방에서 낑낑대며 들고 나왔다. 지수야, 이건 아무도 손대지 않던 주방 맨 위선반 구석에 놓여있던 상자란다. 내 엄마 물건인데 네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지수는 하던 일을 멈추었다. 눈에 익은 상자였지만 생전에 선영 씨는 단 한 번도 지수가 그 상자를 열지 못하게 했었다. 그저 엄마 개인적인 사정이야 라며 매번 화제를 돌리곤 하셨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노끈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
냅킨에 적힌 레시피들, 낡은 묵주, 그리고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손때가 묻어 두툼해진 종이, 표지의 공책 한 권. 각 페이지마다 경의에 빗둘빗둘하지만 익숙한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엄마의 요리 공책이야. 지은은 경건한 손길로 책장을 넘기며 속삭였다.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국밥 육수 내는 법, 수제비 반죽법. 엄마 손맛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던 중 지은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것은 레시피가 아니었다. 경희가 자신에게 어쩌면 하늘나라에 혹은 어쩌면 평생 이 글을 읽지 못할 누군가에게 남긴 편지였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가늘게 떨려왔다. 오늘 그 아이가 떠났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쥐어주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아이의 눈빛에서도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굶고 다니지 말라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제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쥐어주었다.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언젠가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나 들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지은은 침을 삼켰다. 부디 하늘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기를. 그 아이의 이름은 태우다. 세상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 아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식당 안의 공기 중에 맴돌았다. 태우. 민우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따라했다. 그 마법사 아저씨 이름이 태우였구나.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렸다. 김태우가 눌러쓴 모자와 낡은 점퍼 차림의 평범한 모습으로 들어서다가 문지방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지은은 펼쳐진 공책을 들고 있었고 민우는 주문을 외우듯 그의 이름을 되뇌고 있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새로 들어온 그에게 쏠렸다. 그들이 방금 그의 가장 깊숙이 묻어둔 비밀을 입 밖에 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마침 잘 오셨어요. 지은이 말하자 태우는 정체가 들통난 줄 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서 앉으세요. 저희가 뭘 찾아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태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이끌리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젊은이를 도와줬었대요. 지은이 지친 기색 속에서도 흥분으로 얼굴을 붉히며 설명했다. 엄마가 모은 돈을 다 주고 요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친아들처럼 돌봐주면서 그 사람이 꼭 돌아오기만을 평생 바라셨대요. 민우는 매일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거든요. 지은은 다시 공책을 내려다 보았다. 전 그냥 엄마가 우리 희망 잃지 말라고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진짜 존재해요. 이름은 태우래요. 그래서 그걸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찾아내야죠. 지은은 단호한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알아요.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요. 이름 하나랑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덕분에 성공해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찾아서 민우 사정을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주러 올지도 몰라요. 지은은 자기가 애타게 찾는 바로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이런 이름 가진 사람 아세요? 아무것도 없이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아주 부자가 된 사람 말이에요. 태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의 대못을 박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세상에, 태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으니까요. 태우는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도 혐오스러웠다. 맞아요. 그렇겠죠. 지은은 잠시 기운이 빠진 듯 한숨을 쉬더니 이내 다시 눈을 반짝였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찾을 거예요. 우리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은은 공책과 빛바랜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태우는 떨리는 손을
숨기지도 못한 채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앙상하게 마르고 때가 꼬재재한 청년이 앞치마를 두른 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준 아주머니 곁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경희가 그에게 제 길을 가라며 떠나보내던 날이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태우는 사진을 돌려주며 거짓말을 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우편 배달원이 들어와 카운터 위에 하얀 공식 규격 봉투를 내려놓고 나갔다. 지은은 또 다른 나쁜 소식이거나 강제 퇴거 독촉장일 거라 생각하며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지은의 얼굴은 공포에서 이내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해가 안 돼. 지은이 중얼거렸다. 여기 적혀 있기를 솔개 캐피탈에 진 우리 빚이 전부 탕감되었대요. 전액 상환 처리되어서 이제 갚을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주방장 아저씨가 지은의 어깨너머로 내용을 같이 읽으려 다가왔다. 전부 상환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대체 누가 갚아준 거야? 안 적혀 있어요. 지은은 서명이나 이름, 어떤 설명이라도 찾으려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자 기뻐하기는커녕 지은의 눈빛에 짙은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아? 엄마, 민우가 물었다. 이제 우리 빚 없잖아. 우리 아들, 가서 마저 그림 그리자. 지은은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타이른 뒤 민우가 저만치 멀어지자 주방장 아저씨와 태우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아저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쫓겨나기 불과 며칠 전인 이 시점에 갑자기 서명도 없는 채무 탕감서가 날아왔단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태성건설 인간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들고 싸우지도 않고 순순히 가게를 넘겨주게 만들려는 함정일지도 몰라요. 태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 보려 했던 유일한 행동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숨겨진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의 선의가 독약처럼 전해진 꼴이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실은 지은의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점이었다. 그 돈은 실제로 지은을 짓밟으려 하던 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맞았으니까 이름 없는 친절은 절대 믿는 게 아니다. 주방장 아저씨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직한 사람은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지.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고 그중 어느 것도 진짜 얼굴이 아니었다. 가봐야겠습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요. 지은이 태우의 팔을 붙잡으며 멈춰 세웠다.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만 같달까.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가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 이미 찾아온 마법사 아저씨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이가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적어둔 고인의 일기장이 이토록 가까이 놓여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할 무거운 짐을 여태 지고 살았네요. 태우가 대답했다. 이는 그가 지난 몇 년간 했던 말 중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태우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날 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무심히 반짝이는 동안 김태우는 뼛속까지 아려오는 고통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명백히 깨달았다. 첫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 서명 없는 봉투도 비공식 전화 한 통도 그 어떤 익명의 기부도 그가 깨트려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동네 식당의 지혜로운 주방장 아저씨 말대로 정직한 사람은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야만 했다. 둘째는 그를 진심으로 찢어지게 아프게 한 사실로 지은이 강제 퇴거를 앞두고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자신을 빤히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남자를 온 동네를 뒤지며 찾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 옛날의 소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김태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넓고 황량한 방의 어둠 속에서 침대 모퉁이에 걸터 앉아 식당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나왔던 유일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 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받아 적었던 국밥 레시피가 적힌 종이 냅킨이었다.
그동안 서랍 속에 갑옷처럼 모셔두었으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태우는 주방장 아저씨의 말을 곱씹었다. 정직한 사람은 얼굴을 드러낸다. 매일 문 앞을 바라보며 겁쟁이의 가면을 쓴 채 이미 곁에 와 있는 마법사 아저씨를 기다리는 민우를 생각했다. 지은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소진해가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내를 찾아 온 도시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도, 이름 없는 익명의 봉투도, 어둠 속에서 내린 그 어떤 지시도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해가 떠오를 때 그는 결정을 내렸다.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태우는 모자도 쓰지 않고 빌려 입은 점퍼도 벗어던진 채 처음으로 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 동네로 걸어갔다.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사정없이 떨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순잔해 식당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문에 달린 종소리가 마치 판결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지은은 식당 홀에 혼자 앉아 반쯤 열린 짐 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한 초췌한 얼굴에 온 동네를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한 허탈감으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카운터 위에는 그 소년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들여다본 듯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안 해요. 지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지은아, 태우의 목소리가 잔뜩 갈라져 나왔다. 너한테 진실을 말해주러 왔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거운 울림에 지은이 고개를 돌렸다. 모자를 벗은 그의 모습을 지은은 한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은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에서 카운터 위 사진으로 그리고 다시 사진에서 그의 얼굴로 옮겨갔다. 지은은 어리석지 않았다.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 앳된 소년의 얼굴을 애타게 찾으며 사진을 수없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설마 그럴 리가. 지은이 속삭였다. 나야. 태우는 항복하듯 두 손을 펼쳐 보이며 한 걸음 다가섰다.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그 아이야.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던 나를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불러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며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셨지. 그리고 제 길을 가보라며 평생 모으신 돈과 레시피를 손에 쥐어주셨어. 태우의 목소리가 왈칵 젖어들었다. 내가 태우야. 내가 돌아왔어. 지은의 손에서 공책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윽고 그녀의 피로에 지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돌아왔구나. 지은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말이 맞았어. 평생 엄마 말이 전부 맞았어.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울먹이며 아름다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돌아왔어. 지은아, 날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지은은 주방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갔다. 민우야, 아저씨, 어서 나와 보세요. 마법사 아저씨가 오셨어요. 진짜 오셨다고요. 민우가 안채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오더니 태우를 보고 제자리에 뚝 멈춰섰다. 아이는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굳은 확신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망울로 태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진짜 올 줄 알았어요. 민우가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 소리쳤다. 나 매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아저씨가 꼭 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왔어. 민우는 태우의 다리를 온 힘을 다해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감정이란 사치일 뿐이며 자신에게는 가당치도 않다고 여기며 살아온 사내. 태우는 자신을 기적처럼 기다려준 그 아이를 마주 안아주며 심장이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깊은 울림을 느꼈다. 주방 문턱에 서 있던 주방장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엄마가 늘 그랬어요. 착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지훈 씨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돌아와 줬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분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우리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식당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희망에 가득 차 은서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지훈 씨는 부자에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훈 씨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려는 그 끔찍한 정인, 그룹 사람들과 맞서 싸워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설득하고 엄마가 남겨주신 우리 가게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기어이 던져지고야 말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은서는 그들의 영웅이 그래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며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주방장 아저씨도 고마움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만 했다. 은서 씨, 지훈은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내기가 마치 죽기보다 더 힘들었다.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내 평생 가장 하기 힘든 고백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서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말해봐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이제 지훈 씨는 우리 편이잖아요. 지훈은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정인그룹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침을 삼켰다. 정인그룹은 내 회사예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이곳을 허물어 버리려는 그 재개발 계획은 나의 프로젝트예요. 당신들의 집을 빼앗아간 채권자 한백캐피탈도 내 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당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괴물과 오래전 당신의 어머니가 구해준 그 청년은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지훈이 평생 겪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은서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그의 손을 팍 놓아버렸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것도 당신의 거짓말 중 하나잖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군요. 은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제대로 열기조차 힘들어했다. 당신은 우리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내 동생을 만났고 아이가 당신을 안아주게 내버려뒀어요. 자신의 옛날 사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고 내게 거짓말을 했고요. 한 문장씩 내뱉을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상처는 깊어만 갔다. 난 당신을 여기에 앉혔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밥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당신이었다고요. 은서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엄마는 평생 당신을 기다렸어요. 목구멍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언젠가 돌아올 당신을 꿈꾸며 이 가게를 눈물겹게 지켜내셨어요. 내 동생에게는 당신을 기적처럼 기다리라고 가르치셨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엄마가 이 세상에 남겨둔 유일한 유산마저 어떻게 당신 손으로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가 있냐고요.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눈치를 챈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마법사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눈물 범벅이 된 아이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모진 매질보다 지훈의 심장을 아프게 후려쳤다. 지훈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냐, 민우야,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다 바로잡으려고 왔어. 진짜야, 약속할게. 내 동생에게 다가가지 마요. 은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깨진 유리 파편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동생을 품으로 끌어당겨 꼭 껴안으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기적 같았던 남자로부터 아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은서 씨, 제발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요. 전부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은서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 내가 가장 상처받은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그 회사의 대단한 회장님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 채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은서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이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평생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당신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민우가 당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온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며 당신을 찾고 있던 것도 알았잖아요. 내 동생이 마법사 아저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당신은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고 우리를 데리고 논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지훈이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솔직하고 처절한 고백이었다. 내 과거를 돌아보는 게 평생 두려웠어요.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올라오는 길에 누구를 버려두고 왔는지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일 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은서가 나직한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몇 배는 더 아프게 후벼 팠다.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그녀는 민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문 쪽을 가리켰다. 당신의 그 잘난 재개발 사업이든 초고층 빌딩이든 더러운 돈이든 다 가지고 꺼지라고요. 원한다면 이 식당 벽을 다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다시는 여기 발도 들이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속이고 돌아가신 분의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은 인간의 손에서 무언가를 얻느니 차라리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어요.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만 가지 말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선반 위에 놓인 정숙의 액자와 그 앞에 켜진 촛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 밤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환한 미소의 그 여인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두 자녀가 심장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평생의 업보를 한 몸에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위에 작은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밖은 철거가 예정된 그 쓸쓸한 동네 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 서지훈은 때로는 진실이 무언가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이달 말이 되려면 며칠이 더 남아 있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자는 한 번 쫓겨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지훈은 상처를 핥으며 비겁하게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당신 손에서 무언가를 얻는 이 차라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다라던 은서의 모진 말이 여전히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내려 그는 전쟁터로 향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의 평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지훈은 정인 그룹의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동업자인 임상호 전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표정으로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지훈은 인사도 생략한 채 단호하게 말했다. 전부 중단해. 여명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한다. 13구역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은선의 가족에게는 원하는 만큼 전적으로 보상해줘. 상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상호가 뭐라고? 하고 묻자 지훈이 대답했다. 들은 대로야. 지훈아, 일단 앉아봐. 동업자는 차분하게 서류철을 덮었다. 최근 며칠 동안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투자자들이 당장 보증 조항을 실행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자네가 가진 모든 것, 이 회사와 호텔들, 그리고 개인 자산까지 전부 털어서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자네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라고.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낸 공든탑이 고작 동네 밥집 하나 때문에 공중분해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 아니, 자넨 전혀 몰라. 상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자네는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잖아.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패배하는 거라고 늘 말했던 건 자네였어.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평생의 절반이야. 고작 옛날 요리법 하나와 징징거리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네 인생의 전부를 쓰레기통에 처박겠다는 건가? 지훈은 상호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이윽고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상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 아주머니가 나를 자신의 식탁에 앉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밥을 차려주셨어. 나는 그분이 베풀어준 온정 덕분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 그분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을 허물어버리려고 굴착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분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을 말이지.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면 차라리 다 무너져도 좋아. 당장 현장 장비들 멈춰. 내 짓이다. 상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전에 없던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뜯어보았다. 장비들은 이번 달 말에 예정대로 투입될 거야. 상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허가서에는 이미 서명이 끝났고 인부들도 다 고용됐으며 작업 명령도 이미 내려졌어. 손가락 하나 까딱한다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행정 절차와 서류 처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상호는 의도적으로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파트너, 그 서류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건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지훈은 그 순간 눈앞의 남자가 순순히 먹잇감을 놓아줄 리 없으며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시간이 이미 바닥났음을 깨달았다. 같은 날 새벽, 도시 반대편에도 결국 약속된 월말이 찾아왔다. 동이 트기도 전에 육중한 엔진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은서는 정숙의 식당 안쪽에 딸린 작은 골방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다.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긴 뒤로 은서는 동생 민우와 함께 이 작은 방에서 지내왔다. 그들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일터이자 엄마 정숙의 꿈만이 아니었다. 매일 밤 몸을 누이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들에게 남은 삶의 전부였다.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은서가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골목 모퉁이에 시꺼먼 매연을 뿜어내는 거대한 노란색 중장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었다. 무기력한 표정의 동네 주민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밖으로 나와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은서는 동생을 품에 꼭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다. 얼른 옷 입자. 오늘은 하루 종일 누나랑 같이 있자. 평생 이 식당을 지켜온 주방장 아저씨는 이미 홀에 나와 이삿짐 상자들 사이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유리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결국 왔구나, 은서야. 아저씨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내뱉었다. 기어이 정숙이 누님 흔적을 지우러 왔어. 아직 들어오진 못했어요. 은서가 몸을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제가 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절대 못 들어와요. 은서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인도로 나섰다. 그리고 깃발을 사수하는 마지막 병사처럼 정숙이네 식당 입구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섰다. 작업반장 한 명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다가왔다. 아가씨, 비켜주셔야 합니다.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여기 전부 허물 겁니다. 여긴 우리 엄마 집이었어요. 은서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우리 엄마는 여기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고 내 동생이 자란 곳이에요. 차라리 날 밟고 넘어가세요. 아가씨, 제발 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고성과 뿜어져 나오는 매연, 그리고 장비들이 일으키는 뽀얀 먼지에 겁에 질린 민우는 누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생을 바라보던 은서는 문득 이 아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민우는 엄마 정숙에게 뒤늦게 찾아온 기적 같은 아이였고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삶의 막바지에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자 선물이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은서는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숨 천천히 쉬어봐. 엄마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하지만 먼지는 점점 더 심하게 날렸고 민우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누나, 아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누나, 나 너무 힘들어. 숨이 안 쉬어져. 민우가 고통스럽게 헐떡였다. 가인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누나 봐.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 따라서 해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고 숨을 쉬려 버둥거리는 몸짓은 절박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인은 쓰러지려는 아이를 간신히 붙잡아 안았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온 동네를 찢을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제발요. 우리 동생이 숨을 안 쉬어요. 누구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현장 소장은 얼어붙어 꼼짝도 못했다. 식당 주방장이 헐떡이며 뛰어왔다. 이웃들이 몰려들었고 육중한 중장비의 굉음과 자욱한 먼지, 날카로운 비명 속에서 한 어린 생명이 누나의 품에 안겨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라도 하려는 듯한 아수라장속이었다.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칠게 멈춰섰다. 한진우가 차에서 내려 허둥지둥 뛰어왔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포기 각서에 서명한 뒤 사무실에서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차를 몰고 온 참이었다. 그는 선택을 내렸다. 저 중장비들을 멈추기 위해 자신이 일군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기계의 소음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한 비극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민우를 부둥켜 안고 있는 가희의 모습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축 늘어진 아이의 작은 몸, 하얗게 질린 입술, 숨을 쉬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모습, 그 순간 식당도, 개발 프로젝트도, 그의 재산도, 자존심도, 그리고 마음속 두려움까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진우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으며 포효하듯 외쳤다. 구급차 기다리는 것보다 제 차가 더 빠릅니다. 가희가 쏘아붙였다. 가까이 오지 마요. 하지만 가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오직 극심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가희 씨, 내 눈 봐요. 진우는 얄팍한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친 채 절박한 손길로 그녀의 양 어깨를 움켜잡았다. 나중에 날 얼마든지 미워해요. 평생 원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차에 타야 해요. 동생 숨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빨라요. 어서요. 죽음의 공포를 함께 마주한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졌다. 가희가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민우를 품에 안아 올리고는 차를 향해 질주했다. 식당 주방장도 가희와 함께 뒷좌석에 올라탔다. 요란하게 돌던 중장비도, 계약 서류도, 강제 퇴거 명령도 모두 자욱한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차는 바퀴가 비명을 지를 만큼 맹렬한 기세로 성안병원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조금만 버텨라, 꼬맹아. 진우는 룸미러로 민우를 살피며 차들 사이를 칼치기 하고 신호를 위반해가며 외쳤다. 버텨야 해. 마법사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 절대 안 놓을 테니까. 내 말 들려? 너 다신 안 놓을 거야. 가희는 민우의 머리를 무릎에 뉘인 채 오열하며 돌아가신 엄마를 향해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매 순간에 온 삶이 걸려 있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걸려 있었기에 그녀는 오직 동생의 숨소리에만 매달렸다.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진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들이닥치며 의사를 소리 높여 불렀다. 그의 평생에서 그의 이름석, 자, 재산, 권력이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응급실 문이 즉각 열렸고 내로라 하는 전문의들이 어디선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이동식 침대에 눕혀진 민우는 요란한 기계 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실려갔다. 우리 동생이에요. 가희는 침대 옆을 나란히 달리며 오열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한테는 얘밖에 없어요. 보호자분, 여기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이 그녀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고 이중문이 굳게 닫히며 그녀를 복도에 홀로 남겨두었다. 적막한 복도에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기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녀를 보며 진우는 깨달았다. 이제 가식도 거짓말도
자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곳에는 오직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상처투성이인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으나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어울리지 않았기에 그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생에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가희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완전히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만약 잘못되면, 당신 기계들이 내뿜은 먼지 때문에 내 동생이 잘못되면 그녀의 숨이 턱 막혔다.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당신을 다 미워하지 못할 거야. 진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제국 전체를 잃는 것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만약 살아난다면. 진우가 붉어진 눈시울로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내가 저지른 짓을 속죄하긴 부족하겠지만 가희 씨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맹세할게요. 남은 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되돌리려 노력하겠다고. 중환자실에 굳게 닫힌 이중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차가운 대기실 밖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부로도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성안병원의 이중문이 스르륵 열렸다. 걸어 나오는 의사의 얼굴에는 시간과 사투를 벌인 이의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안도의 미소가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승리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미소였다. 민우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가희는 목구멍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요양해야 하지만 동생분은 괜찮아질 겁니다. 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진우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를 밀어내지 않은 것이다. 고마워요. 가희는 여전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렇게 빨리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감사 인사는 하지 말아요. 진우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가희 씨. 이윽고 두 사람은 잠시 민우를 면회할 수 있었다.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가다듬던 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레 눈을 떴다. 민우는 먼저 누나를 찾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진짜 왔네요. 민우가 병마도 꺾지 못한 맑은 눈망울로 소근거렸다. 마법사 아저씨가 또 왔어. 진우는 다가가 아이의 작고 가녀린 손을 꼭 쥐었다. 아저씨 왔다. 이제 다신 아무 데도 안 가. 약속할게. 그럼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이가 물었다. 진우는 이 질문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임을 직감했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을 담아 답해줄 수 있었다. 아저씨는 정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단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는 나쁜 사람이 아니겠지. 그렇지 않니? 민우는 아이 특유의 진지한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좋은 걸 꼭 다시 돌려준다고요. 지친 기색으로 눈을 감으며 아이가 중얼거렸다. 아저씨가 돌려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날 밤 민우가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진우는 복도로 나와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공증인에게 걸어 13구역의 철거 작업을 영구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도록 즉각 중단시켰다. 아침에 아수라장 속에서 멈춰섰던 포클레인과 중장비들은 다시는 시동을 켜지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전화는 동업자인 김석호에게 걸었다. 끝났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프로젝트는 취소한다. 위약금 조항은 내가 전부 감당하지.
투자자들이 위약금을 청구하게 놔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 인생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짓거리야. 석호가 끝까지 냉소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알량한 밥집 하나랑 네 가족도 아닌 놈들 때문에 말이지. 아니, 틀렸어. 진우는 참으로 오랜만에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거야. 다른 파트너를 알아봐라, 석호야. 난 우리가 평생 일군 그 어떤 빌딩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걸 찾았으니까.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그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워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담보권을 실행했고 빌딩과 호텔, 은행 계좌까지 그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한진우는 자신이 가졌던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인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다. 이어진 날들은 복구의 나날이었다.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작업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어려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다. 진우는 수표 한 장이나 번드르르한 사죄의 말 따위를 들고 식당을 찾지 않았다. 오직 거친 두 손으로 직접 부딪히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작업복 차림에 연장을 챙겨 들고 나타나 중장비의 진동과 먼지 때문에 쩍쩍 갈라져 버린 식당 벽면을 손수 고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포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식당의 터줏대감이었던 주방장은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곁눈질하곤 했지만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툭 건넸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무건의 휴전 협정이었다. 가인은 마음을 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녀에겐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삐뚤어진 문틀을 손보고 있을 때 가희가 곁으로 다가왔다. 착각하지 마요. 여기 드나들게 놔둔다고 해서 당신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우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자격을 얻으러 온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대꾸도 없이 횡하니 가버렸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일하던 작업대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민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매연 없는 쾌적한 주방 공기, 편안한 휴식, 그리고 가슴 깊은 정성은 그 어떤 큰 병원도 장담할 수 없었던 기적을 이뤄냈다. 아이는 다시 구석진 자기만의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도화지에는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옆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더 늘어 있었다. 엉거주춤하게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아이는 그 남자를 기어코 황금색 크레파스로 칠하곤 했다. 마법사 아저씨니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던 독수리 대부의 빚은 영원히 청산되었다. 한때 가희가 자신들을 죄를 덧치라고 생각했던 서명 서류는 결국 겉보기 그대로의 의미였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떳떳하게 나설 용기가 없었던 한 남자의 서툴고 뒤늦은 첫 고백이었던 셈이다. 이제 그들에겐 빚이 없었다. 잃어버린 옛집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집과 함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는 영원히 털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아침 가희는 텅 빈 정원의 식당홀에 모두를 불러 모았다. 저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들어보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고집 센 건 온 동네가 다 아니까 잔말 말고 말이나 해봐라. 주방장이 껄껄 웃으며 뭉쳤다. 우리 엄마가 이 식당을 연 건 큰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가희는 수많은 세월과 사연이 깃든 식당 벽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줘서 홀로 서기를 돕고 싶어 하셨어요. 다시는 배고픔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엄마는 늘 배고픔이란 단순히 밥 한 그릇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진정으로 치유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가희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우리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정환의 식당을 엄마가 평생 꿈꾸던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만치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진우가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난 거의 모든 걸 잃었어.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내겐 아직 남은 게 있어. 네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신 이 두 손이 남았고 그분의 레시피가 남았어. 아주 오래전에 받아 적어두고는 내가 왜 이걸 아직도 갖고 있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던 그 레시피 말이야. 민우는 주머니에서 찌개 조리법이 삐뚤빼뚤하게 손으로 적힌 다 달아빠진 오래된 종이 냅킨 한 장을 꺼냈다.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 온 거겠지. 지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비극적이었던 날 오후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굳어있던 눈빛이 완전히 부드럽게 풀렸다. 그럼 이제 시작해야겠네. 지민이 말했다. 우리에겐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때 거대했던 제국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의 성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피어났다. 순잔의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평소처럼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밥값을 지불하고 먹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다. 다른 한쪽은 개방형 주방으로 배가 고파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아무런 대가나 질문 없이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대접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는데 의지할 곳 없는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요리를 배웠다. 순자 어머니의 찌개 조리법을 전수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배고픔이란 그분이 늘 말했듯 요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치유된다는 법을 배워나갔다. 한때 이 도시의 모든 불빛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온 세상을 가진 주인인 양 굴었던 민우는 이제 매일 앞치마를 두른 채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칼을 쥐는 법,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법,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면서 말이다. 민우는 아이들에게 비 오는 날 밤, 배고픈 도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하게 맞아 밥을 대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작고도 위대한 행동이 어떻게 그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삶을 말이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이야기의 시작과 참 많이 닮은 비 내리는 밤에 문가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흠뻑 젖은 채 비쩍 마른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눈빛은 갈 곳 없는 사람 특유의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청년은 문턱에 선 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늘 겪듯 또다시 쫓겨날 준비를 한 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내쫓지 않았다. 지민이 그를 먼저 발견하고 민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 겁먹은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민우는 과거 다리 밑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두려움에 떨던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민우는 한때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 따뜻함을 담아 청년에게 말했다.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따뜻한 온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저 돈이 밥값 낼 돈이 없어요. 청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우는 청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빈 테이블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자 어머니의 찌개한 대접을 내어온 뒤 청년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예전의 차갑고 거만한 기색 대신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여기선 배고픈 사람한테 돈 안 받아요. 민우가 말했다. 편하게 먹어요, 얘야. 아무도 눈치 안 주니까 천천히 들어요.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아주 먼 옛날 민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구석진 선반 위 늘 켜져 있는 촛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이 모든 모습을 더없이 평온하게 지켜보는 듯했다. 순자 어머니의 말씀은 평생 동안 늘 옳았다. 그녀가 정성을 다해 도왔던 청년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돈이나 권력 혹은 거대한 제국을 쥐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청년은 그녀를 꼭 닮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고 불을 밝히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에게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돌아온 것이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길을 잃고 헤매던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만 있다면 순자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살아 숨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 베푼 사랑의 몸짓으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